인천공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착륙하고 21개국 정상들과 수천 명의 수행원들이 한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로이터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 취재진만 2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도 부산도 아닌 경주였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제임스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경주지? 서울이나 부산이 훨씬 낫지 않아? 나도 모르겠어. 호텔도 부족하다던데. BBC 기자 마이클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도 없고 거대한 컨벤션 센터도 없는 작은 도시에서 2만 명을 어떻게 수용한다는 거지? 많은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봤어. 이건 정말 놀라운 도시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20년 넘게 국제 뉴스를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회의를 취재하며 파리, 런던, 도쿄를 오갔지요. 그런 제가 한국의 작은 도시 경주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은 북적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언론인들과 각국 정상 수행원들로 가득했어요. 21개국 정상이 모인다는 소식에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사 취재진만 2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의 목적지는 경주였지요. 공항에서 경주행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더군요. 왜 서울이나 부산이 아닌 경주였을까요? 한국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주역에 내렸을 때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어요. 파리 북역이나 런던 킹스크로스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도시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층 빌딩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은 건물들과 기와 지붕이 펼쳐져 있었어요. 국제회의 취재를 다니며 익숙해진 화려한 야경도 특급 호텔의 현대적 스카이라인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숨이 나왔지요. 숙소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더 넓게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에서 봐왔던 웅장한 건축물 대신 소박한 건물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노트북을 열고 첫날 인상을 메모했습니다. 본사에 보낼 기사 초안이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호텔도 부족한 작은 도시, 과연 에이펙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은 취재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BBC 기자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첫 일정은 대릉원 방문이었습니다. 넓은 잔디밭 위에 거대한 무덤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잔디 언덕처럼 보였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걸었지만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지요. 멀리 돌로 만든 탑 같은 것이 보였는데 첨성대라고 했습니다. 별 감흥이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 화려한 부산의 야경이나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이 그리웠지요. 왜 한국 정부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객실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어요. 도시에 불빛이 많지 않아서 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뉴욕이나 파리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불국사를 방문했고 박물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화려함이나 웅장함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제 노트에는 부정적인 메모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도착한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과 경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판단했는지 부끄러워집니다. 화려한 외관만을 기준으로 도시를 평가했던 거예요. 하지만 경주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표면 아래 숨겨진 깊이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취재진이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도 카메라를 챙겨 서둘러 이동했지요. 공항 주변은 이미 경찰과 경호원들로 가득했습니다.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용 헬기인 마리넌에 탑승했어요. 경주로 직접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별도 차량으로 뒤따라갔지요. 국립경주박물관이 첫 일정 장소였습니다. 박물관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악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취타대라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웅장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박물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환영식이 진행되었고 곧이어 훈장 수여식이 이어졌지요.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한국 최고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모든 취재진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어요.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물건이었습니다. 금관이었지요. 저는 급히 카메라 렌즈를 확대했습니다. 정교한 금세공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떠올랐지요. 그는 금관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한국 측 관계자를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저 금관이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천마총 금관의 복제품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5세기에 만들어진 신라 왕의 금관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더군요. 5세기라는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500년도 더 된 물건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유럽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문명이 후퇴하던 암흑기였지요.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이런 정교한 금세 공품을 만들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바로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금관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전시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안내판의 설명을 읽었지요.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은 국보 중의 국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금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복제품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50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금관은 여전히 눈부신 광채를 발하고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62개의 금판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었어요.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금판들이 정교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연결 부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지요. 현대의 현미경이나 정밀 기구 없이 어떻게 이런 작업이 가능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물관 학예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금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학예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관 표면의 작은 금구슬들은 육안으로는 붙인 흔적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더군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금관을 선물로 선택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예사의 답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영속성을 표현한 거라더군요. 게다가 신라는 한반도를 최초로 평화롭게 통일한 왕국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문화와 외교로 통일을 이룬 나라였지요. 평화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전시실을 나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선언 대신 5000년 역사와 문화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지만 깊이 있는 것으로 설득하는 거였지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다시 썼습니다. 며칠 전 작성했던 부정적인 초안을 모두 지웠어요. 새로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진짜 힘에 대한 이야기로 방향을 완전히 바꿨지요. 다음 날 문화유적 사전 취재 일정이 잡혔습니다. 첨성대라는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동료 기자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지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금관을 본 후라 다른 유적들이 시시해 보일 것 같았어요. 첨성대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높이 9m 남짓한 돌탑이 전부였어요.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을 쌓아 올린 탑처럼 보였지요. 옆에 있던 BBC 기자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민수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첨성대는 7세기에 만들어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천문대가 아니라더군요. 고대의 컴퓨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사와 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였어요. 첨성대를 구성하는 돌이 정확히 362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음력 1년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더군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첨성대의 축선이 동지와 하지의 일출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최신 천문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했지요. 14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정밀한 계산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신라인들이 수백 년에 걸친 천문 관측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어요. 빅데이터 분석과 비슷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패턴을 발견했던 거지요. 독일에서 온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작동했느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신라는 첨성대를 통해 농사 시기를 정했고 제사 날짜를 계산했으며 국가 행사를 계획했다더군요. 단순한 관측소가 아니라 국가 운영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었던 겁니다. 저는 첨성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다시 살펴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각 돌의 배치, 층의 구조, 창문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쌓은 돌탑이 아니라 정교한 과학기구였던 거지요. 교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첨성대 내부 구조가 특별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특정 위치에서 말하면 소리가 증폭되어 멀리까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현대 음향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정밀함이라더군요. 나사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첨성대에서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냈을 때 그 진동이 주변 지역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고 해요. 지진 활동을 예측하는 데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첨성대를 바라보며 첫날 대릉원에서 느꼈던 무관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 돌탑을 그냥 지나쳤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유적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인류 과학사의 위대한 유산이었어요. 나사 연구원의 평가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 과학이라는 말이었지요. 7세기에 이미 한반도에서는 천문학과 수학, 건축학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던 겁니다. 유럽이 아직 암흑기에 머물러 있을 때 말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프랑스 기자는 한국을 너무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K-팝이나 반도체만 알았지 이런 깊은 과학 역사가 있는 줄은 몰랐다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며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가치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경주는 화려하게 자랑하지 않았지만 보는 이가 알아볼 수 있는 진짜 가치를 품고 있었던 거지요. 그 다음 날 석굴암으로 향했습니다. 토암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고 했어요. 산을 올라가는 길이 제법 가팔랐습니다. 나이가 드니 숨이 차더군요. 함께 올라가던 일본 기자들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석굴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돔 형태의 공간 중앙에 거대한 불상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어요. 부처님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1200년의 시간을 초월해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놀라운 것은 내부 온도였습니다. 밖은 쌀쌀한 가을 날씨였는데 안은 쾌적했어요. 습하지도 건조하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 에어컨이나 제습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건축학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석굴암은 1년 내내 거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비결은 숨겨진 환기 시스템이라더군요. 화강암 블록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0년 동안 불상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고 했지요. 교수는 태블릿으로 광선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사와 고려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였어요. 하지 일출 시 해가 뜨는 순간 빛이 석굴암 입구를 통과해 정확히 불상의 이마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영상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빛이 복잡한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불상의 이마를 비추고 있었어요. 8세기의 광학 설계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레이저나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정밀한 계산이 가능했는지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라인들의 천문학과 수학 지식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지요. 음향 설계도 놀라웠습니다. 교수가 특정 위치를 가리키며 작은 소리를 내보라고 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현대적 음향 시스템이 갖춰진 콘서트홀처럼 말이지요. 불상 앞에서 읊는 경문이 공간 전체에 전달되도록 설계한 거였습니다. 내진 설계까지 적용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화강암 블록들이 특정 각도로 맞물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더군요. 현대 건축에서 사용하는 원리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1200년 동안 수많은 지진을 견뎌왔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간 중심의 설계였습니다. 나사 연구팀이 이 점을 특별히 평가했다고 해요. 석굴암은 불상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경험까지 고려했다는 겁니다. 온도, 습도, 음향, 빛 모든 요소가 방문객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요. 저는 석굴암을 나오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과학과 예술,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었습니다. 1200년 전 신라인들의 지식 수준이 현대를 능가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산을 내려오며 첫날 경주역에서 느꼈던 실망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려한 외관만을 보고 이 도시를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경주의 진짜 가치는 표면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지혜와 기술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행사를 며칠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식 만찬 장소가 변경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실내 체육관에서 야외 정원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숨을 쉬었지요. 파리나 런던에서라면 이런 급격한 변경은 대혼란을 의미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가 패닉에 빠지고 좌석 배치가 엉망이 되고 참석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벌써부터 혼란스러운 현장을 취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관계자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더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변경된 거 아니냐고요.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항상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실내 버전과 야외 버전을 동시에 준비했다는 겁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더 나은 선택을 한 것뿐이라더군요. 변경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유연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만찬 장소인 동궁과 월지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수백 명의 스태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란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BBC에서 온 마이클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음향부터 케이터링까지 문제투성이었다더군요.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느냐고요. 책임자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항상 대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더군요.
손님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었어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능력이었지요. 각 테이블을 살펴보니 이름표가 양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리 배치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날씨나 정치적 상황, 심지어 참석자들의 컨디션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배치를 마지막 순간까지 조정한다더군요. 이런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상황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른 외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독일 기자는 베를린에서 지칠 회의 때 장소가 바뀌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더군요.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국제회의를 취재하며 본 것은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비효율적인 곳과 효율적이지만 융통성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경주는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효율적이고 동시에 유연했지요. 한국 역사를 공부한 동료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왔다더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기회라는 겁니다. 저는 첫날 숙소에서 썼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경주가 작고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고 적었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경주는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준비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해가 지고 동궁과 월지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았어요. 만찬전 야경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첫 조명이 켜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호수에 비친 기와 지붕의 실루엣, 달빛과 조명이 어우러진 풍경, 고요한 물결에 흔들리는 빛의 향연이 펼쳐졌어요. 어떤 컴퓨터 그래픽도 재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기자가 옆에서 너클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든 손을 내렸어요. 사진으로 담기에는 아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눈에 담고 싶었지요. 안내판의 설명을 읽었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1300년 전 신라 왕실의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궁은 왕자가 거처하는 궁을, 월지는 달이 비치는 연못을 의미한다더군요.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아름다움이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요.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뉴는 한국 전통 음식과 현대식 요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택이라고,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지요. 저는 만찬장을 벗어나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건축물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물 위의 반영이 실제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지요. 호수 중앙에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인공섬이라고 했어요. 신라인들이 신선히 사는 산을 본떠 만들었다더군요. 현실의 공간에 상상의 세계를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섬과 호수, 건물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요. 벤치에 앉아 경주에서의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첫날 경주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실망감이 떠올랐어요. 저는 화려함을 기대했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시설을 원했지요. 하지만 경주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주가 보여준 것은 깊이였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지혜와 시스템이었어요.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힘이었습니다. 소음 대신 고요함을, 과시 대신 실질을 택한 도시였지요. 밤 11시가 넘어 만찬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경주 시내를 걸었어요.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지요.
청소 차량이 지나간 흔적이 보였는데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주인이 저를 외국 기자라는 것을 알고 영어로 인사했어요. 에이펙 취재진 명단이 모든 상점에 공유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에 또 한 번 놀랐지요. 주인에게 경주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도시의 자랑이 무엇이냐고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1000년 동안 질서를 지켜온 도시라고 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라더군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경주는 일시적인 화려함 대신 지속 가능성을 택했던 거예요. 확장보다는 조화를, 지배보다는 공존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요. 내일이면 드디어 정상회의가 시작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취재진들은 마지막 점검에 분주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경주역에서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고 소박한 역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었지요. 그 다음 사진은 대릉원이었습니다. 잔디로 덮인 무덤들을 보며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기억이 났어요. 단순한 언덕처럼만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속에 1500년 역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받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감탄의 표정이 선명했어요. 362개의 금판으로 만들어진 천마총 금관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의 자부심이었지요. 첨성대 사진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돌탑으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나사와 고려대가 공동 연구한 결과를 알고 난 후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362개의 돌, 동지와 하지를 계산한 축선, 모든 것이 정교한 과학이었던 거지요. 석굴암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1200년 전 만들어진 광학 설계, 완벽한 환기 시스템, 내진 구조까지 갖춘 건축물이었어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걸작이었습니다. 동궁과 월지의 야경 사진을 보니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호수에 비친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1300년 전 신라 왕실의 정원이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 쓴 기사 초안들을 읽어봤습니다. 첫날 작성한 부정적인 기사는 이미 삭제한 상태였어요. 새로 쓴 기사들은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경주의 깊이와 한국의 지혜를 담은 내용들이었지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도 시끄러운 소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엄청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의 동료 기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BBC 마이클이었어요. 내일 회의가 기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경주 선택을 비판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에서 이런 회의를 준비한다면 지금쯤 혼란이 극에 달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주는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뉴욕은 아직 아침이었어요. 딸은 제가 보낸 사진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K-팝만 알았는데 한국에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고 했지요. 금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더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때 유럽은 암흑기였다고 설명하자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첨성대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362개의 돌로 만든 고대 컴퓨터라고 했지요. 딸은 나사가 연구했다는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흥미로워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첨성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낮에는 평범해 보이던 돌탑이 밤이 되니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베를린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경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도시 기능을 유지한 곳 중 하나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마나 아테네와 달리 큰 단절 없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되새겼습니다. 경주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했다고 했지요. 화려한 확장보다 균형 잡힌 성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도록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호텔 복도에서 다른 취재진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독일 기자는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경주 모델을 보고서로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지요. CNN 기자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주가 보여준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본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밤 11시가 넘어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장으로 가야 했어요. 일주일간의 준비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 방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떠올랐어요. 왜 경주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주가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화려함으로 승부하는 도시가 아니라 깊이로 감동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보여줄 것이 많은 나라였어요. 내일이면 2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도 일본 총리도 모두 경주로 모여들 거예요. 이 작은 도시가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경주는 소리 없이 강한 도시라고 적었어요. 자랑하지 않지만 가치 있는 곳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지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날이었지요. 창문을 열자 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경주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해온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였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지켜본 경주가 오늘 세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지요. 택시를 타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인데도 도로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경찰과 경호원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혼란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차창 밖으로 경주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이 길을 처음 지날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고층 빌딩도 없고 화려한 불빛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소박함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되었지요. 화백 컨벤션 센터가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21개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어요.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작은 도시 경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국제미디어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3,000여 명의 언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최신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고 통역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우려했던 인프라 부족은 기우였던 거예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쓴 기사 초안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일주일 전 작성한 부정적인 기사는 이미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새로 쓴 기사들은 완전히 다른 톤이었지요. BBC 마이클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전 자신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주를 무시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프랑스 기자도 다가왔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특파원을 추가로 보냈다고 했어요. 경주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유럽 언론들이 앞다투어 경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휴대폰으로 지난 일주일간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경주역에서 찍은 첫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고 소박한 역사를 보며 실망했던 제 표정이 선명했습니다. 대릉원 사진도 있었습니다. 잔디로 덮인 무덤들을 그저 언덕으로만 봤었지요. 하지만 그 속에 1500년 역사가 잠들어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받는 사진을 보니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362개 금판으로 만들어진 천마총 금관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럽이 암흑기였을 때 한반도에서는 이미 높은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던 거지요. 첨성대 사진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탑으로만 보였는데 말이에요. 362개의 돌, 동지와 하지를 계산한 축선, 음향 효과까지 갖춘 7세기 과학의 결정체였습니다. 나사 연구원들도 감탄했다는 그 돌탑이었지요. 석굴암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1200년 전 만들어진 광학 설계, 완벽한 환기 시스템, 내진 구조를 갖춘 건축물이었어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걸작이었습니다. 동궁과 월지 야경 사진을 보니 그날 밤이 생생했습니다. 호수에 비친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1300년 전 정원이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곧 각국 정상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준비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베를린 대학 교수가 미디어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경주에 대한 자신의 연구가 오늘 증명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조화의 도시 모델로서 경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며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경주만큼 깊은 인상을 준 곳은 없었다고 적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고 소리내지 않았지만 강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처음 경주에 도착했을 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서울이나 부산이 아닌 경주냐고 불평했었지요. 동료들과 함께 이 작은 도시가 대규모 회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답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선전이 아니라 천년의 역사와 완벽한 시스템으로 답했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금관, 첨성대, 석굴암, 동궁과 월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아도 시간이 증명한다는 것이었지요. 미디어 센터 스크린에 안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곧 개막식이 시작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이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완벽하게, 소리 내지 않지만 강하게, 세계의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주 APC 개막을 앞두고 외신 기자가 본 한국의 숨겨진 위대함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